어르신한테 사과하세요. 강한의 차가운 목소리가 접종실에 울려 퍼졌다. 뭐? 이 여자가 지금 우리한테. 방찬식이 비웃으며 강한에게 다가섰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르신한테 사과하세요. 강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오늘은 보건소에서 일어난 여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 2층 예방접종실. 오전 9시가 되자 복도 곳곳에서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줄이 길구나. 이 나이에 또 주사를 맞아야 하다니 하는 소곤거림들이 천장 높은 복도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죠. 접수창구 세 번째 자리에 앉은 강한은 언제나처럼 정갈하게 다린 흰 셔츠 깃을 한 번 더 매만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머리는 뒤로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서는 차분함이 묻어났어요. 38배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또렷한 눈매와 단단해 보이는 턱선이 인상적이었지만 평소 조용한 말투 때문에 동료들은 그저 성실한 여직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옆자리 김미경 주임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인사했어요. 강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일찍 오시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차분하고 낮았죠.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어서 민원인들도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춰 대화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한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갔어요. 오전 8시 30분 출근, 컴퓨터 부팅과 함께 오늘의 접종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그녀만의 루틴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에도 강한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죠.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동료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서먹한 관계도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든 친절했고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나서는 성격이었거든요. 어머니, 신분증 확인해 드릴게요. 강한이 첫 번째 민원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른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며 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강 선생이 오늘도 예쁘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할머니의 농담에 강한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생각 없어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죠. 이런 대화가 강한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보건소를 자주 찾는 어르신들은 이미 그녀를 자식처럼 여기고 있었고 강한 역시 그분들을 친정 부모님처럼 챙기고 있었어요. 접종 후 어지러워하시는 분이 있으면 직접 부축해서 휴게실까지 모셔다 드리고 서류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천천히 설명해 드리며 함께 작성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한은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근처 식당으로 나가는 동안 그녀는 늘 혼자 사무실에 남아 간단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도시락 반찬도 소박했죠. 계란말이 한 조각, 시금치 나물, 그리고 작은 생선구이 한 토막. 먹는 것에 큰 욕심이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조용히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 사람 정말 신기해.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부서 직원들의 대화였습니다. 3년 넘게 같이 일하는데 사생활을 전혀 모르겠어. 가족 얘기도 안 하고 주말에 뭐 하는지도 몰라. 그래도 일은 정말 잘하잖아. 민원인들도 강한 씨한테만 가려고 하고 강한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변화 없이 도시락을 먹어나갔습니다. 사실 강한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이젠 조용히 살고 싶었어.
그 지옥 같은 훈련소에서의 12년을 뒤로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진짜 모습, 그 시간들이 매일 밤 꿈속에서 되살아나곤 했거든요. 오후 2시 접종실이 다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을 위해 찾아온 어르신들로 대기석이 가득 찼어요. 강한은 변함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민원인들을 안내했습니다. 번호표 뽑으시고 차례대로 오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녀의 차분한 안내에 어르신들도 불평 없이 차례를 기다렸죠. 하지만 그날 오후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방문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젊은 남성들이 몇 명씩 몰려와서는 큰 소리로 떠들며 대기실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한은 민감하게 그 변화를 감지했어요.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직감이 그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뭔가 평범하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오후 풍경과는 달리 접종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한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직 3시간이 더 남은 근무 시간, 그리고 점점 불길해지는 예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다음 민원인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3시 10분 강한이 예감했던 일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접종실 입구로 걸어 들어온 남자의 모습을 본 순간 대기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목과 팔뚝 곳곳에 새겨진 용 문신, 그리고 무엇보다 거만하게 치켜올린 턱이 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방찬식, 42살. 그는 대기실로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야, 여기가 백신 맞는 곳 맞냐? 왜 이렇게 복잡해? 함께 온 부하 2명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본능적으로 그들을 피해 자리를 옮겼고 대기실은 금세 어수선해졌죠. 강한은 접수 창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눈빛에 경계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옆자리 김미경 주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 강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어요. 조심해서 응대합시다. 방찬식은 번호표도 뽑지 않은 채 직접 접수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70대 할아버지를 거칠게 밀쳐내며 말했죠. 야, 할아버지, 좀 비켜봐. 급한 일 있어서 그래. 할아버지가 놀라며 비틀거리자 다른 어르신들이 부축했지만 아무도 감히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어서 처리해줘, 나 바빠. 방찬식이 접수 창구에 팔꿈치를 기대며 건방지게 말했어요. 강한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순서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려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뭐? 순서. 방찬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늙은 것들이 뭔 줄을 그렇게 서. 나 같은 사람이 와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냐? 그는 대기석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어요. 시간도 남아 도는 것들이 왜 이렇게 설치냐?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몇 분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 순간 강한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녀가 가족처럼 여기던 어르신들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표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강한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찬식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며 비아냥거렸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공무원이 일은 제대로 해야 월급을 받지. 강한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동안 방찬식은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접수 창구에 침을 뱉고 서류들을 아무렇게나 집어던지며 심지어는 대기하고 있던 할머니 한 분에게 할망구 집에나 가서 김장이나 담거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강한의 동료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경 주임이 작은 목소리로 경비실에 연락할까? 라고 물었지만 강한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양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방찬식의 행패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야, 백신 맞는 게 이렇게 복잡해? 그냥 팔 내밀면 찍 하면 되는 거 아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강한의 어깨를 툭툭 치기 시작했어요. 야, 여기서 제일 예쁜 애가 해줘. 애교 한번 부려봐.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한의 몸이 경직됐어요. 12년간 몸에 밴 반사작용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온화했던 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 자리 잡았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 손. 강한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음성 속에는 위험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어깨에서 떼세요. 방찬식은 그 순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욱 건방지게 웃으며 말했죠. 왜? 기분 나빠. 그럼 더 친해져 볼까? 대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어르신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한을 바라봤고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했어요. 그리고 강한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일어선 순간 대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한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수줍고 조용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스프링처럼 팽팽하게 긴장된 몸의 선이 드러났죠. 12년간 단련된 근육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방찬식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오, 무서워라 공무원이 뭔 큰일 낼 건가?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강한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대기석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어머, 강 선생 눈빛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강한이 완전히 일어선 순간 대기실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방찬식은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강한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평소에 온화하고 차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12년간 특수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차가운 시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강한의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진 음성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손을 떼세요. 방찬식은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조용한 여직원이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뭐? 인연이 지금 나한테. 방찬식이 욕설을 내뱉으며 강한의 어깨를 더 세게 움켜잡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강한의 오른손이 방찬식의 손목을 잡았고 동시에 왼쪽 어깨가 그의 가슴 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의 기본기였죠. 방찬식이 당황한 표정을 짓는 사이 강한의 몸이 한 바퀴 돌면서 그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관절기의 정확한 각도와 힘의 분배, 12년간 몸에 밴 기술이 자동으로 발동된 거예요.
방찬식은 순식간에 팔이 등 뒤로 꺾이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 비명소리가 접종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강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찬식이 바닥에 엎어진 채로 일어나려고 하자 그녀는 재빠르게 그의 뒤쪽으로 움직여 무릎으로 등을 눌렀어요. 동시에 팔을 더 위쪽으로 비틀어 올리자 방찬식이 또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야야! 놔달라고!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린 채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김미경 주임은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웠던 어르신들의 표정이 점점 시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을 모욕했던 깡패가 여지없이 당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던 거죠. 707특임단 체포조 출신입니다. 강한이 방찬식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민간인 보호가 최우선 임무입니다. 방찬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07특임단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군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정예부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잠깐만! 오해야! 방찬식이 급하게 소리쳤지만 강한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을 조금 더 비틀어 올리자 그가 바닥에 얼굴을 대고 항복 자세를 취했어요. 아프다고! 진짜 아프다고! 하지만 강한의 표정에는 연민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2년간 훈련받은 대로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함께 온 방찬식의 부하 2명이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오려 했어요. 야! 우리 형님한테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강한이 그들을 쳐다보는 순간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거든요. 가만히 서 있으세요. 움직이면 다음은 당신들 차례입니다. 그 순간 대기실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 분의 어르신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는데 곧이어 다른 분들도 하나둘씩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잘했어, 강 선생. 속이 시원하네. 어르신들의 응원 소리가 접종실에 울려 퍼졌어요. 강한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평소 자신을 가족처럼 아껴주시던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이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이죠. 경찰 불러. 방찬식이 바닥에 엎드린 채로 소리쳤어요. 이 여자 미쳤어. 공무원이 민간인한테 폭력을 휘둘러도 되는 거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김미경 주임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폭력을 먼저 행사한 건 당신이잖아요. 우리 직원 어깨에 만진 거 다 봤어요. 그때 대기실 뒤쪽에 있던 한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어머, 할아버지가 영상을 찍고 계시네. 김미경 주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한도 그 모습을 봤지만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증거가 남는 것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조용히 나가세요. 강한이 방찬식의 팔을 놓아주며 말했어요. 방찬식은 팔을 부여잡으며 일어났지만 여전히 강한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끝날 줄 알아? 너 누군지 알아볼 거야. 그는 부하들과 함께 접종실을 나가면서도 계속 협박을 일삼았어요. 강한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결국 과거의 자신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거니까요. 이제 조용한 삶은 끝일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강 선생, 괜찮아요?
어르신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강한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몇 시간 후 그 영상은 인터넷에 업로드되어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강한은 원룸 아파트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을 보내려 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문자 알림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문자를 확인한 순간 강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니, 인터넷 봤어? 언니 맞지? 동생 강미가 보낸 문자였어요. 급하게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보건소 여직원 참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접종실에서 벌어진 일이 영상으로 업로드되어 있었어요. 조회수는 이미 50만을 넘어서고 있었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시원하다. 저런 깡패들한테는 이래야 해. 여직원 진짜 멋있네 같은 응원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강한에게는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어요. 영상이 퍼지면서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 위험이 커졌거든요. 댓글 중에는 저 기술 보통이 아닌데? 군대 출신 아닌가? 같은 추측성 글들도 보였습니다. 강한은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덮었어요. 이제 정말 조용한 삶은 끝인가 보다. 다음 날 아침 보건소로 출근하는 길에 강한은 평소와 다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그녀를 촬영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보건소 직원인가? 진짜 저렇게 조용해 보이는데 대단하네. 보건소에 도착하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접종실 앞에 몰려 있었어요. 하지만 백신을 맞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강한을 보러 온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 직원? 어제 그 영상 진짜예요? 시끄러운 소음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김미경 주임이 강한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한 씨, 큰일 났어요. 아침부터 기자들도 왔다 갔고 구청에서도 연락 왔어요. 강한은 마음을 다잡으며 물었어요. 어떤 연락이요? 일단은 큰 문제 없다고 하는데 상급기관에서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대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강한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혹시 강한 중사 맞습니까? 전화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강한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유도현 소령님? 강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맞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강한. 유도현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걱정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영상 봤어요. 여전히 실력이 좋네요. 강한은 주변을 살피며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소령님, 어떻게 제 번호를? 707 출신들끼리는 서로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당신만 연락이 안 됐을 뿐이죠. 유도현의 말에 강한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부러 과거와 연결고리를 끊고 살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니까요. 지금 어디 계세요?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후 6시 강한은 보건소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유도현을 만났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의 반듯한 자세,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유도현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그럭저럭요. 소령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강한의 대답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유도현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국방부 특별수사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일로 상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강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영상이 너무 화제가 되다 보니 당신의 신원 조회가 들어왔어요. 707 출신이라는 것도 확인됐고, 유도현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조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이미 당신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알아보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강한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택권이 있어요. 유도현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자를 선택한다면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강한의 질문에 유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특별수사팀에서 당신 같은 인재를 원하고 있어요. 민간 부문에서의 경험도 쌓았고 실전 능력도 검증됐으니까. 하지만 강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조심하세요. 유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707 출신들은 서로를 버리지 않으니까. 강한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령님. 카페를 나선 강한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벌써 시작됐구나. 강한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날 밤 강한은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추격자가 됐구나.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현실은 그녀를 다시 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승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강한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은 어머니를 뵙는 날이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며칠 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한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74세 어머니 이순자가 반갑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한이 왔구나. 오늘은 일찍 왔네. 어머니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해져서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강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셨죠. 네, 일찍 끝나서요. 어머니 어떠세요? 밥은 잘 드시고? 강한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물었어요. 이순자는 딸의 손을 꼭 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 너 요즘 좀 이상하다. 무슨 일 있어? 어머니의 직감은 정확했어요. 강한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바빠서요. 1시간 정도 어머니와 담소를 나눈 후 강한은 요양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병원 주차장은 한산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해서 울려대서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강한이지?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며칠 전 보건소에서 봤던 그 남자 방찬식이었어요. 강한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 어머니 옆에 있어.
강한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아까 내가 나간 후에 우리가 들어갔어. 이순자 할머니, 참 곱게 늙으셨더라고. 방찬식의 비웃는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강한은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들어가려 했지만 방찬식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지금 우리 형님이 할머니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계셔. 강한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12년간 특수훈련을 받았지만 어머니가 인질이 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강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말 잘 들어. 내일 밤 10시에 한강 잠실대교 밑으로 와. 혼자 와야 하고 경찰이나 다른 놈들 데려오면 할머니가 어떻게 될지 몰라. 알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잘 모시고 있을게. 딸 잘 키우셨네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나오시면 큰일 납니다. 방찬식의 협박이 계속됐어요. 강한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전화가 끊어진 후 강한은 병원 로비의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유도현 소령의 명함을 꺼내 보았지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자신은 살아갈 이유를 잃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강한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병원에 전화해 봤지만 면회 시간이 지났습니다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밤새 창밖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어머니를 안전하게 구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출근에서도 강한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김미경 주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강한 씨,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강한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점심도 먹지 못했고 오후 내내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자 강한은 집으로 향했어요. 약속 장소에 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옷장 깊숙이 숨겨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전역할 때 가져온 장비들이 들어 있었어요. 방탄조끼, 전술장갑, 그리고 몇 가지 비상용 도구들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강한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3년 동안 평범한 공무원으로 결국 다시 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강한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9시 30분, 강한은 잠실대교 근처에 도착했어요. 한강 둔치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멀리서 몇 명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방찬식과 그의 부하들이었죠. 강한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각오는 이미 끝났습니다. 잘 왔어. 방찬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 어머니 걱정 많이 했지? 걱정 마, 아직 살아있어. 강한은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있나요? 그걸 내가 알 필요 있어? 일단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해. 강한의 주먹이 떨렸지만 어머니 생각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방찬식도 그 소리를 듣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저거?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강한의 눈이 커졌어요. 유도현 소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예전 707특임단 동료들이었죠. 강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넌 혼자가 아니야, 강한. 유도연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우리가 있잖아. 넌 혼자가 아니야, 강한. 우리가 있잖아. 유도연의 말에 강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검은색 SUV에서 내린 사람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김태수 상사, 박민호 중사, 이재훈 병장, 모두 707특임단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나눈 동료들이었거든요. 소령님, 어떻게? 강한이 당황해하자 유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휴대폰에 추적장치를 심어놨거든. 3년 전 전역할 때 모든 707 출신들에게 비상용으로 배급한 거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지. 강한은 그제야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찬식과 그의 부하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들을 보고 당황했어요. 야, 이거 뭐야? 경찰 부른 거야? 방찬식이 소리치자 유도연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군인이야. 그것도 특수부대 출신. 유도연의 차가운 말투에 조폭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한, 어머니는 안전해. 김태수 상사가 무전기를 들고 말했어요. 이미 우리 팀이 요양병원을 확보했고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셨어. 강한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무사하세요? 당연하지. 707은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 방찬식이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박민호 중사가 재빠르게 다가가서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연락하려고? 미안하지만 이미 내 부하들도 모두 확보했어. 실제로 몇 분 후 다른 차량에서 손목이 결박된 조폭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불법 감금이야. 방찬식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재훈 병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불법 감금은 내가 먼저 했잖아. 70대 노인을 협박한 거 증거도 다 있고 실제로 그들은 요양병원의 CCTV 영상과 통화 녹음까지 확보해둔 상태였어요. 강한은 동료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년 동안 이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이들이 구해준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강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도연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이 위험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강한의 질문에 김태수 상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행동 패턴을 3년 동안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 갑자기 패턴이 바뀌면서 스트레스 수치가 급상승했어. 그래서 조사해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707특임단의 동료에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방찬식은 여전히 저항하려 했어요. 야, 너희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직 만만하게 보지 마.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우리도 다 알고 있어. 유도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 조직 말이지? 이미 상부에 보고했고 곧 전면 수사가 들어갈 예정이야. 강한은 그제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조직이 움직이고 있었고 동료들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둔 상태였던 거죠. 그럼 저는 내가 선택해. 유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계속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와 함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도 있어. 강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년 동안 평범한 삶을 꿈꿔왔는데 결국 다시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협한 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젠 내가 지킨다. 강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 우리 동네도 좋은 선택이야.
유도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볼까? 방찬식 조직의 본거지는 이미 파악했고 주요 인물들의 동선도 다 확인했어. 박민호 중사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조직이 크더라고. 하지만 우리가 처리하지 못할 규모는 아니야. 강한은 자료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 함께 있었고 이번에야말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언제 시작하죠? 강한의 질문에 유도연이 시계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그들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이야. 잠깐, 우리 혼자 하는 거예요? 강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경찰이나 다른 기관의 지원은 공식적으로는 개입할 수 없어. 유도연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상당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야. 증거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법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 이재훈 병장이 강한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 우리가 다 계획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많지 않아. 하지만 강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문제이기도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녀의 눈빛이 다시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김태수 상사가 무전기로 다른 팀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머니 안전 확인 완료. 내일 작전 준비 완료. 강한은 그 말을 듣고 안도감과 동시에 결의를 다졌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방찬식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완전히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 끝나지 않을 거야. 그의 마지막 허세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한은 동료들과 함께 차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을 낼 시간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평소보다 밝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 30분 강남구 한 폐공장 앞에 검은색 차량 3대가 조용히 정차했습니다. 강한은 3년 만에 다시 입은 전술복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몸에 딱 맞는 장비들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타겟 확인 완료. 건물 내부에 15명, 외부 경계 3명. 이재훈 병장이 열화상 카메라를 보며 보고했어요. 방찬식은 2층 사무실에 있고 김 회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도연이 작전도를 펼치며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기억해. 우리 목표는 증거 확보와 생포야.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고. 강한은 이어폰을 끼우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 조절, 호흡 패턴, 근육의 긴장과 이완. 모든 것이 자동으로 몸에서 반응하고 있었어요. 준비됐어? 유도연이 물었을 때 강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령님. 알파팀은 정면, 브라보팀은 후문, 찰리팀은 옥상. 강한은 나와 함께 알파팀. 유도연의 간결한 지시가 떨어졌어요. 김태수 상사가 마지막으로 무전 점검을 했습니다. 통신 상태 양호. 작전 개시까지 3분. 강한은 권총의 안전장치를 확인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새벽 5시 정각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강한과 유도연은 정문 쪽 경비원을 무력화한 후 조용히 건물 안으로 진입했어요. 1층은 대부분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고 몇 명의 조폭들이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든 놈들은 그냥 두자. 유도연이 수신호로 지시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 강한의 머릿속에 3년 전 마지막 작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새벽이었고 똑같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강한이 다짐했어요. 2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누군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 때문에 난리 났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방찬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도현이 강한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문 양쪽에 자리를 잡고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죠. 브라보팀 후문 확보 완료. 박민호 중사의 무전이 들려왔어요. 찰리팀 옥상 도달. 이재훈 병장도 보고했습니다. 이제 포위망이 완성된 상태였어요. 강한은 문고리에 손을 대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어요. 3, 2, 1. 유도현의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강한이 문을 확 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두 사람이 동시에 사무실로 뛰어들어가며 외쳤어요. 사무실 안에는 방찬식과 부하 3명이 있었는데 모두 놀란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너, 내가 왜 여기 있어? 방찬식이 강한을 보고 당황해했어요. 어젯밤 체포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니까요. 강한은 권총을 겨누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게임을 끝내러 왔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과거 707특임단 정예요원의 면모가 완전히 되살아났어요. 손 위로. 유도현이 소리치자 조폭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방찬식만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이닥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증거도 없으면서. 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강한이 사무실 한쪽 책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방찬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미 다 조사했어요. 장부, 통장, 협박 증거까지 전부 말이에요. 실제로 707팀은 며칠 전부터 이곳을 감시하며 모든 정보를 수집해둔 상태였거든요. 찰리팀에서 김 회장 차량 포착. 5분 후 도착 예정. 이재훈의 무전이 들려왔어요. 드디어 큰 물고기가 잡힐 시간이었습니다. 유도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네. 방찬식이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강한이 재빠르게 다가가서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3년 전과 똑같은 관절기였지만 이번에는 훨씬 정교했습니다. 방찬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강한이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순순히 협조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 건지. 방찬식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는 단순한 보건소 직원이 아니라 진짜 군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거예요. 김 회장의 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강한은 창문 너머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소령님, 김 회장 도착했습니다. 알겠어. 계획대로 진행하자. 방찬식이 마지막으로 발버둥쳤어요. 너희들 후회할 거야. 우리 조직이 얼마나 큰지 알아? 하지만 강한은 더 이상 그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평범하게 살면서 잃었던 것들을 되찾았거든요. 자신감과 동료애, 그리고 정의감까지 말이에요. 후회하는 건 당신이에요. 강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나니까. 건물 밖에서 김 회장이 부하들과 함께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십니다. 1층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김 회장의 발소리가 계단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강한은 사무실 문 옆에 자리를 잡고 유도현과 눈을 마주쳤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3년간의 평범한 삶과 12년간의 특수훈련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 같았어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방찬식이 김 회장에게 소리치려 했지만 강한이 재빠르게 그의 입을 막았어요. 유도현이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떻게 처리했어? 김 회장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배어 있었어요. 일단 협박은 성공했는데 어젯밤에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서 부하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강한은 그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과 어머니를 단순한 처리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며 김 회장이 들어왔을 때 사무실 안의 광경을 본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방찬식과 부하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고 낯선 두 사람이 권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김 회장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김동철 회장님 맞죠? 유도현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국정원 특별수사팀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부하 2명도 상황을 파악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브라보팀과 찰리팀이 계단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체포영장이라고? 무슨 죄목으로? 김 회장이 여전히 허세를 부렸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강한이 금고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있는 장부들이 증거예요. 20년간의 불법 자금 기록, 협박 증거, 그리고 공무원 매수 내역까지 전부 말이에요. 김 회장의 눈이 금고 쪽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조직에 손을 대? 김 회장이 강한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보건소 직원 주제에 707특임대 강한 중사였습니다. 강한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들로부터 우리 동네를 지키는 시민입니다. 김 회장이 707이라는 단어를 듣고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군대에서 오래 지낸 그였기에 707특임대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브라보팀 1층 완전 확보. 박민호 중사의 무전이 들려왔어요. 찰리팀 옥상 및 주변 경계 완료. 이재훈 병장도 보고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김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시의원, 검사, 경찰서장까지 내 사람들이야. 알고 있어요. 유도현이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래서 국정원이 직접 나선 거거든요. 이미 관련자들 수사도 시작됐고요. 김 회장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추러요. 강한은 김 회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3년 전 전역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패한 권력자들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강한이 김 회장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를 협박한 이유가 뭐예요? 김 회장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냥 내가 우리를 건드렸으니까 복수하려고. 그의 대답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복수요? 강한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70대 어르신을 모욕하고 병든 노인을 협박하는 게 복수라고요? 김 회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비열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알파팀에서 경찰 차량 포착. 3분 후 도착 예정. 이재훈의 무전이 들려왔어요.
드디어 공식적인 수사기관의 차례였습니다. 유도현이 강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할 일은 끝났어. 나머지는 법이 해결할 거야. 김 회장과 방찬식 그리고 부하들이 모두 체포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강한은 감회가 새로웠어요. 3년 동안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은 이런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악과 맞서 싸우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말이에요. 후회해? 유도현이 물었어요. 평범한 삶을 포기하게 된 거? 강한은 잠시 생각해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제 자리인 것 같아요.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해서 김 회장 일당을 연행해가는 모습을 보며 강한은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이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보건소 어르신들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이제 아무도 그분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김 회장, 게임 오버입니다. 강한이 연행되는 김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의 어깨가 무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불법 조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니까요. 작전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강한은 동료들과 함께 건물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